네, 반도체가 미국의 상호관세 폭탄에서 일단 빠졌지만 국가 안보 관련 품목으로 분류돼 조만간 관세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반도체 지원을 강화하면서 기업들의 위기 대응에 힘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세 전쟁과 그 파장, 우리 업계의 대응 등을 토론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출신이죠. 양향자 전 국회의원 나오셨고요.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반도체 지금 미국에서 관세 부과를 앞두고 여러 가지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 정부도 금융 투자 또 여러 가지 대출을 더 늘려서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지원을 늘린다고 하는데 양향자 의원님 이 늘어난 규모, 내용 어떻습니까? 이거 보시니까. 26조에서 33조 원으로 확대한다라고 발표를 해서 다행이기는 하나 예. 반도체 업계에서는 굉장히 목마를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네, 그런 부족하다라고 거죠? 보여지고요. 그리고 늘 강조했듯이 예. 반도체는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라 예.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이자 경제 안보다 이런 측면에서 이 재정 투자 규모도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투자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반도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지금은 이제 패키지 영역이 워낙 중요하게 됐습니다. HBM 우리 주력 제품이 HBM이 되다 보니까 예. 이제 패키지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래서 AI 시대에 필수적인 HBM 패키징. 패키징. 네. 예. 다시 말해서 백엔드 역량을 키우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제 33조 원 투자가 늦지는 않았습니다. 예. 중요한 게 이제 지금부터 속도전인데요. 속도전이다.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이게 털커덕 가다가 투자가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가장 무서운 게 기업들에게는 이제 불확실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로드맵을 가지고 네, 집행을 정확하게 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계 늘어난 건 좋지만 아직도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목마를 것이다. 속도전을 많이 해야 된다. 이번 지원을 보니까 소부장 산업의 그 중소 중견기업들에 대해서는 직접 보조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동안에 조금 얘기가 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소부장 기업들에 조금 힘이 되겠어요, 이 정도면? 이게 이제 의원 입법 단계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곳에서는 다 굉장히 많은 허들들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그러니까 보조금을 직접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들도 많이 있는 상황인데 네.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정부 재정으로 직접 바로 하는 이제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네. 들어갔던 것 같고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게 기존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것보다는 좀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총액 부분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는 네. 이제 뭐 주로 칩 메이커들이 될 텐데 전력이라든가 용소와 같은 인프라 같은 것들 투자할 때 그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상향이 됐다는 거, 2배 정도 상향됐다는 게 가장 네. 큰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송전 지중화 같은 것들이 꽤 많이 돈이 드는데 이 중에 거의 70% 80% 정도를 정부에서 하겠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저는 칭찬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방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던 소부장에 대해서 정말 투자 보조금을 줬다라는 거 네. 최대 50%까지 예. 줄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절반 정도를 투자한 것들을 다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돌려받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다시 또 세액공제는 기존에 한 뭐 30% 정도를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미 받고 있는 거. 기존에 네. 있었던 제도. 네. 그래서 두 개를 합쳐버리면 한 100억 원을 투자하더라도 실제로 한 10억 원대 정도만 현금으로 지출이 되게 되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사실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한테는 이 정도 금액이 뭐 적은 돈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소부장 같은 경우는 영세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제도들은 상당히 저는 내실이 있는 제도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부장 기업도 우리가 더 키워야 되는데 조금 지원이 늘어나니까 왜 말씀? 실제로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 용인의 남사 그리고 용인의 그 원삼 투자에 있어서 예. 전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그렇죠. 개통 까는데 굉장히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예. 이번에 이런 어떤 새로 통과된 법안 내용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 그러면 아마 단비처럼 또 공기가 짧아질 겁니다. 이 클러스터 조성하는 그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그동안에 얘기했던 그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 자체는 아직 통과되지 않았거든요. 그 맞습니다. 52시간 네, 52시간. 때문에 네, 네. 갈등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좀 통과가 안 되면 혹시 정부가 발표한 것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잖아 이런 걱정도 좀. 아니요, 제가 22년 말에 반도체 특별법 당시에 그 반도체 패키지법으로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과 조세 특례 제한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은 다 돼 있습니다. 기본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번에 이제 패키지법 이번에 또 시즌 2 법안에서 52시간을 담고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들을 담았는데 그게 52시간에 묶여서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나 이런 것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박사님 52시간을 왜 그 법안에다 넣는지 저는 그 야당에 묻고 싶습니다. 왜 그 법안을 반도체법에다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주 52시간 예외 네. 조항을 이제 네. 반도체 연구 인력에 한해서만 주 52시간 예외를 하자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담으려고 했느냐. 그렇죠.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거는 첨단 산업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해당되는데, 법안인데 예. 만약에 반도체만 52시간을 뭐 유예를 허용해 주자 이러면 또 다른 산업에서는 얼마나 들고 일어나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물어보셨으니까 이제 네. 사실은 이 주제 가지고는 저도 이제 타방송에서 많은 토론들을 네. 했었던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정말 반도체를 어떻게든지 빨리 시간이 늦지 않도록 살려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 별도로 처리하는 게 저는 더 맞습니다. 효과적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50환자는 따로 제가 볼 때는 말씀하셨지만 반도체만 R&D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 2차 전지 다 마찬가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법이라든가 좀 더 상위에 있는 법에서 R&D 관련된 뭔가 조항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예. 반도체 특별법에서 사실 52가지를 빼면은 여야의 상당 부분이 합의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사실 그런 좀 현실적인 부분을 조금만 더 의원님들께서 좀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반도체를 잘 모르면 이 법안을 설득하고 설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 반도체를 근데 잘 만약에 모르면 저는 이제 만약에 예. 이제 저를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 만약에 제가 있었으면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정리를 좀 했을 텐데 네. 만약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직접 이 법안을 입법하거나 좀 통과시키는데 직접 역할을 할 수 있었더라면 그럼요. 조금 더 네, 좋은 결과를.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도체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했던 반도체 보조금을 지금 전면 재검토한다 그러는데 혹시 그런 정책과 우리 반도체 정부의 반도체 지원과 좀 충돌되는 그런 건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지금 직접 보조금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게 혹시라도 미국이 나중에 딴지를 걸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물론 재원 이슈가 가장 크긴 하겠지만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 때는 대놓고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추진하는 것에 대한 걸림도 하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칩스법 다시 재검토하겠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지 않는 쪽으로 만약에 결정이 되면은 한국도 직접 보조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기 조금 어려워지는 입장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규모만 놓고 보면은 사실 워낙 지금 대만과 미국, 일본, 심지어는 유럽에서도 자국의 반도체 기업들하고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보조금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미국도 사실은 한국 기업들 아직 못 받았지만 인텔이나 TSMC는 일부분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들만 좀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 좀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지금 요 정도 규모의 직접 투자금과 그다음에 반도체를 위한 특별법 정도 입안 정도를 뭐라고 할 다른 나라는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좀 더 강하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런 예. 걸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 자국 어떤 산업에 더 영향을 깊이 미치는 어떤 품목들. 기업들에게 더 우선순위를 둬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면 예. 삼성이나 SK가 있는 대한민국은 우선순위를 좀 뒤로 미뤄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를 좀 우선순위를 네, 뒤로 네. 하고 있는 것 같은 네. 느낌. 근데 먼저 협상은 먼저 조금 이루어진다는데 그렇죠. 일본과 함께 인도 우리가 어느 정도 협상이 뭐 다음 주 중에 한다고 하니까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얘기가 나와서 지금 제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반도체 관세입니다. 당초 관세를 매겼다가 전자제품과 함께 지금 유예가 됐는데 이게 유예가 된 게 아니다. 반드시 매기겠다. 이게 국가 안보 관련 조사를 한다. 이 어떤 취지로 지금 반도체 관세를 매기려고 하는 걸까요, 이 박사님?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상무국하고 백악관하고 계속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가장 최근 버전은 전용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 면제해준다 한 적 없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조만간 구체적인 세율을 얘기할 거다라는 얘기할 게 거다. 가장 최신 버전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이제 다음 주 중에 얘기하겠다는 게 이제 주말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이번 주일 수도 있고 다음 주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달력으로 보게 됐을 때 그때 보면은 일단 얼마 정도로 예상하느냐는 질문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받았는데요. 반도체 관세. 예.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각 국가별 고관세는 일단 90일이 유예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는 지금 10%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중국만 기본 지금 관세만 145%이고 매겨 있고 그런데 중국, 보면 품목별 관세는 아직 남아가 있어요. 철강, 알루미늄,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은 25% 관세는 25%.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네. 만약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편 관세가 아니라 품목별 관세 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물론 그 원인은 지금 뭐 안보 어쩌고 해가지고 네, 무역 국가 확장법 안보. 232조를 들먹이고 있고 어쨌든 그건 뭐 코에 걸면 코 걸이고 귀에 걸면 귀 걸이고 미국 행정부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어떤 거든지 이유는 갖다 붙일 수 있는 거라 생각이 되고 제가 볼 때 일단 기준은 기존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됐던 제품이 25%이기 때문에 정말로 반도체의 품목별 관세가 하면 25%가 일단 기준선이 될 것 같은데 단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별로 차등을 줄 것이냐, 일부 예외 기업별로 예외를 둘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좀 포인트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만간 발표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현재 미국 상무부에서 보니까 1962년 무역 확장법 232조 그에 따라서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수입이 뭐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그런데 이 조사가 최대 270일 이내에 완료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미국도 아직까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정리된 게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예. 이럴 때 우리의 협상력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네. 주에 뭐 협상을 본격적으로 한다는데. 최근에 제가 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우리나라 뭐 예. 삼성이나 SK 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이 협상력이 굉장히 좀 약한 것 아니냐. 우리가. 네, 대한민국이 대미국을 향해서 협상력이 너무 약하고 기대했던 그런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그러니까 정부가 다른데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정말 역량을 협상에다가 집중해달라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 네. 협상력에 잠깐만 더 언급하자면 우리가 협상할 수 있려면 우리가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되고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좀 현실적으로 좀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이 우리의 지렛대가 뭐냐, 우리의 그러니까 레버리지로 우리가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는 것이 뭐냐. 결국은 HBM, 메모리 반도체밖에 여전히 넘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떤 향후 5년, 10년 로드맵에서 우리 메모리 반도체 HBM을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가 얼마나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없다 이거죠. 예. 근데 최근에 그 미국이 민감 국가 지정하면서 발효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들어간 거죠. 네. 민간 근데 국가.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2019년에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국가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때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그때도 어떤 반도체 소재, 플루린 폴리미드, 뭐 EUVPR, HF, 브라우스소 요 세 가지였지 않습니까? 화이트리스트 제외 국가로 지정을 했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세 가지 제품을 머티리얼을 우리가 수입을 못하면 반도체 제조가 어려워지면 오히려 일본 경제에 영향을 더 크게 미쳤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협상력에서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건지 저는 좀 더 어떤 협상단이나 협상의 어떤 무기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피지기 백전백승하는 자세로 가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세가 우리 이주환 박사님 현재 만약에 예상한 대로 품목별 관세 반도체 25% 정도 매긴다면 그 영향은 누가 가장 많이 받고 어느 나라가 가장 타격을 많이 받게 되고 우리는 어느 정도 피해를 받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편의상 반도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긴 한데 예. 이제 정말 관세라는 거는 이제 관세 코드에 어디가 포함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반도체 칩이라고 하면은 HS825, 그러니까 854에만 붙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나라 큰 영향은 없어요. 우리는 반도체를 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까지 다 포함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미국제 수출이 많은 건 칩 자체는 많지가 않고 왜냐하면 우리의 칩은 중국이나 대만, 홍콩, 베트남으로 대부분 다 수출이 되고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반도체가 주요 부품이 되는 제품 대표적인 두 개 중에서 우리가 수출을 미국으로 많이 하는 게 SSD 제품이 하나 있고요.
SSD 기업용 하고. 서버에 들어가는 플래시 SSD가 하나 메모리. 있고 예. 또 하나 이제 컴퓨터 부품으로 들어가게 되는 D램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근데 D램 모듈. 모듈은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삼성 하이닉스가 만든 제품이 다 들어간다 볼 수는 없는 게 D램 모듈 업체는 따로 글로벌 외부 업체들이 있어서 거기에 어느 나라 칩이 들어갈지는 알 수가 없는 거라서 근데 SSD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직접 만들어서 판매까지 하니까 SSD 같은 경우에 포함되게 되면 오히려 더 타격이 클 것 같고 D램 모듈이 되면은 한국 기업들의 일부 내수가 조금 뭐 수요가 부족해지는 정도일 뿐이지 사실은 기업에 직접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사실 어떤 품목까지 구체적으로 대상 부과되는 대상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분석 결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반도체 칩의 칩 상태로 미국에 가는 거는 우리 전체 수출에서 1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칩 그거밖에 상태로 가는 거는. 가는 거는 예. 대부분 중국이나 대만, 홍콩으로 그렇죠. 가는 거니까. 1위가 중국, 2위가 홍콩, 3위가 베트남, 4위가 대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한 번 가공해서 중간 완제품 상태로 가는 게 미국으로 가는 게 지금 두 품목이 굉장히 금액이 큰데 이게 그냥 반도체 코드로만 하면은 제외되는 품목인데 네. 하나하나 제품을 막 나열해가지고 포함시키기 시작하면 들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어느 정도 전략을 갖고 나올지도 우리가 지금 좀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박사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력에 있어서 과연 그렇게 하나하나 분리해가지고 적용을 해 나갈 때 우리가 과연 그 대응력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한번 정보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럼 반도체 관세가 부과되면 중국이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까요? 어떻게 누가 가장 영향을 받을까요? 저는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우리가? 네, 듭니다. 왜냐하면 2024년 기준에 미국에 약 14조 규모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4조라는 게 뭐 반도체가 포함된 여러 가지 제품을 전체 그러니까 전체 반도체라고 다 포함된 포함된 규모가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전체 수출의 7.5%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10%에 육박한 우리 이 산업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근데 저는 여기서 새롭게 생각한 게 왜 미국이 저렇게 관세 정책을 펼까? 아 트럼프의 네. 관세 정책을 펼까? 왜 관세를 가지고 이렇게 그 글로벌 공급망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왜 그렇다고 근데 생각하세요? 그만큼 트럼프가 이제 자국 우선주의에 있어서 반도체의 제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안 것 하나. 근데 국내 상황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가 화이트 푸어들의 어떤 노동자들의 힘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백인들. 네, 예. 보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중부에 있는 화이트 푸어들 백인들의 노동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삶이 이 미국 전역의 저소득층 중부가. 백인 근로자들이 미국이 보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보안관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전쟁이 나면 파병을 하고 그런 사이에 이 서부나 동부 쪽으로 젠슨 황 같은 어떤 배고픈 이민자들의 후손들이 예. 예. 이민자들 후손들이 들어와서 예. 빅테크들을 만들면서 네. 완전히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으로 부상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부에 있던 정말 전 세계를 책임졌던 네. 노동자들이 어려워지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필요한 거는 소득세라든지 이런 기업의 법인세라든지 이런 걸 낮춰줘야 되는데 예. 낮춰주고 나머지 국가 경쟁력은 어디서 가져올 거냐. 그래서 관세에다가 자꾸 이제 네. 세금을 올리고 있는 네, 상황인 것 수입은 같아요. 관세로. 네.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알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네, 같더라고요. 뭐 네, 예. 과연 그런 뜻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관세 정책이 뜻대로 될지 뭐 관세를 통해서 수입을 늘린다고 하지만 관세 매기면 무역이 줄어서 관세가 덜 거친다면 될 수도 없을 텐데 참 어떤 게임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떻게 될지는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세 전쟁 속에서 뭐 해외 기업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도 미국 내에서 생산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주의에 좀 영합한다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특히 엔비디아가 그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AI 인프라 구축에 700조 원 투자를 하겠다. 이 엔비디아의 계획은 뭡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어떤 호응하는 어떤 구상이 뭡니까, 엔비디아? 실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이번 발표가 뭐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발표했던 것들에게 이제 조금씩 합쳐가지고 금액을 이제 키워가지고 발표를 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예.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체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려는 욕심이 있어요. 단순한 부품 업체가 아니라 내가 서비스까지 서버를 운영하는 것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데이터 센터를 자기가 가져야 되는 거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중국에는 기존 같은 건 많이 지었겠지만 미국에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정치 역학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어차피 할 투자라면 미국에 몰겠다라는 얘기가 보이고 있는데 제가 바로 최근에 미국 기업들한테 자, 무역 장벽이 높아졌을 때 관세가 정말 높은 고율로 했을 때에 그럼 미국의 공장을 짓겠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했을 때 어때요? 관세가 가장 낮은 나라의 공장을 짓겠다. 네. 미국에 짓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미국에 짓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않겠다. 지금 사실은 기업과 경제 사실은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지금 정치권에 있는 분들하고 조금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고 아무리 관세를 때려도 미국에 사실은 지켜야 미국에서는 정치권에서는 관세를 많이 하면 관세 물지 않기 위해서 공장을 미국에 짓겠지라는 게 단순한 논리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가 낮은 곳을 찾아 거기에서 공장 짓고 관세를 무는 게 더 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운영하는 그 코스트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보고 나서 미국에 유리한 기업들은 미국에 짓겠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TSMC랑 엔비디아인 거고 왜냐하면 그 기업들은 미국 고객들에 대해서 완벽한 을로서의 입지가 있는 슈퍼 을로서의 입지가 있기 때문에 가격 전가할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가격 전가도 있고 그다음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가격을 다 해버리면은 부품을 그러니까 딴 나라에서 가져오더라도 그건 전가해버리고 일부는 미국에 공장을 짓는 전략인데 사실은 한국이나 일본 기업들은 그걸 따라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는 고객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한 100% 개런티된 물량에 대한 확고함이 없는 상태에서 공장을 무조건 지어놨다 나중에 그 공장이 가동률이 뚝 떨어지게 되면은 딱 비용이 돼버리고 나중에는 뭐 철수하기도 힘들어지고 유지하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엔비디아가 그렇게 대규모 투자 계획을 국내 미국에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8호 보니까 엔비디아의 중국에 수출하는 H20 새로 칩이잖아요. 네. 이 수출을 제한을 했더라고요. 대규모 투자 발표해서 뭔가 기대를 했을 텐데 이런 또 통제 조치를 받은 건 이건 어떻게 엔비디아에는 큰 타격 아닙니까? 실적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타격을 받으면 오늘 지금 빠지고 있죠, 주가가. 10% 가까이 장외 시간 외에서 빠지고 시간 외에 거래해서 시간 내에서 빠지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이것 거기다가 때문에요? 또 소부장 기업 중에 가장 큰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굉장히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워낙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거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이 훨씬 더 기업들한테는 두려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슈퍼 을의 위치에 있으면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 국내에서도 국내 빅테크들에서도 기술을 제대로 패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늦은 것 같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력을 지키는 네, 길이 네.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무기다 그러는데 자 엔비디아가 미국의 공장을 다 짓겠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TSMC가 납품하는 칩에 들어가는 HBM이잖아요. 이게 SK 하이닉스가 공급하는데 이건 국내 생산해서 가는 거잖아요. 대부분 국내에서 네, 생산하죠. 근데 그것도 이제 한국에 생산하면 안 된다. 미국에 생산하 이러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수 현재로서는 이제 결국에는 대만에 부과되는 관세가 현재는 중요한 거고요. 왜냐하면 HBM 같은 경우는 다 대만의 TSMC 공장으로 가서 최종 칩 모듈로 만든 다음에 미국으로 다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에 내리는 관세보다 대만에 내려지는 관세가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인 거고요. HBM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반도체 품목별 관세하고 지금 뭐가 1차적으로 협상을 하겠다면 5개 나라 중에 대만은 빠져 있었잖아요. 우선 협상 대상에서 영국, 인도, 한국, 일본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대만 같은 경우도 지금 대만에서 만들어진 칩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TSMC도 미국의 양동 전략을 취하는 것 같아요. 일부는 대만에다가 최신 공장을 하고 최신 공장보다 1년 정도 지연시킨 것들을 미국에 짓겠다는 전략인 거고요. 지금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TSMC 선뜻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해서 우리는 같은 전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함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놀라웠던 것이 TSMC 공장을 지을 테니까 엔비디아 보고
예. TSMC에 투자하라고 했던 그 어떤 전략 이런 예. 것들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런 네. 게. 네. 예. 우리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미국에 좀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예. HBM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는 대만으로 가서 TSMC가 엔비디아에 공급하잖아요. 근데 그게 네. 그렇다고 갑자기 투자를 미국에 더 늘려서 공장을 더 확장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습니다. 쉽지가 네, 않잖아요. 네, 네.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네. 그래서 좀 우리 대응 능력이 좀 그렇게 해서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미국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제대로 미국의 어떤 그 파트너십을 통한 또 글로벌 공급망을 확인하게 되면 그렇게 무조건 미국 내에 공장을 지어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너무나 이 파트너십의 어떤 공급망 사슬이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자, 이 반도체 관세 때문에 반도체 투자하는 분들 참 걱정이 많은데 일단 반도체 회사들 삼성전자 1분기 비교적 영업이 괜찮았잖아요. 이제 SK 하이닉스는 1분기 실적 어떻게 뭐 HBM 메모리 왕자가 됐는데 좀 실적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1조 원 정도 더 나와서 네. 뭐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도체만 놓고 보면은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정확한 것은 아직 월 말이 되면 나오겠지만 제가 유추해 보건데 반도체 영업이익률은 많아야 1조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반도체만 모바일 본다면. 빼고 하만 빼고 디스플레이 빼고 음. 가전 빼고 나면 그럼 1조 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작년 1분기보다도 안 좋은 거예요. 작년 1분기에 삼성전자 DS 부분의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1조 9천억 원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1년 동안 하이닉스는 훨씬 몇 배로 뛰었는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는 오히려 반토막이 난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반도체만 놓고 보면 좋아진 게 아니라 훨씬 안 좋아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예. 삼성전자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 나오겠지만 시장 예상은 7조 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예. 사실은 지난 4분기보다는 조금 줄어들지만 여전히 초호황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같은 반도체 회사지만 같은 한국 기업이지만 온도차가 많이 나네요.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혹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HBM의 경우에는 결국 한 70%까지 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아마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HBM3 그다음에 HBM4까지 이어지는 그 시장의 어떤 호황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에게는 더 뼈아프죠. 이 발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올해의 비즈니스는 거의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네. 발열 문제 아직 해결이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6월 달까지 아마 테스트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 아마 그 투웨이로 이렇게 그 테스트가 진행된 것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먼저 이쪽에서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네, 별로 좋은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관세 영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까지 관련 토론을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향자 전 국회의원 그리고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